예, 뭐 계속 무거워지고 있나요? 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녹화하는 내내 죽음, 간혹 자살, 뭐 어쩌다 삶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떠신지? 이게 소리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을 끄다 보니까 공기가 좀 무거워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오히려 얘기를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점점. 네네, 뭐 무겁다기보다는 그냥 뭐 저기 자리에 이제 죽음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닐까. 혹시 저승사자 아니신지? 예,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왜 죽음은 금기시됐나? 때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왜 금지됐나라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 전에 혹시 두 선생님은 누군가와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나눠본 적 있는지, 아니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할 때 공개적으로는 없었고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없는 것 같은지, 저는 그런 질문을 제 친구들한테 많이 던져요. 그럼 종교인들과 싸움 붙잖아요. 무신론자들은 혹시 묻지는 않았겠지만 네. 하여튼 있다라는 편이에요, 없다라는 편이에요, 본인은? 저는 종교가 없지만,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저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야? 종교는 없지만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되게 왜 일부러 말 훅히려고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저는 종교가 없고요.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이게 이해 가요? 하여튼간 그러다 보면 싸우잖아요. 싸우진 않고 그냥 너의 생각은 그렇고 나의 생각은 이렇다 라는 선에서 끝나는 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 친구들과는 난 이 나이 먹어서도 서로가 하다가 싸움 나는데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제 경험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의 모 시에서 저에게 시민 강좌 좀 해달라. 제가 좀 나름 저렴하게 부를 수 있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강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그럼 나한테 달라. 제가 이제 하지 않는 강의가 무슨 질병 가지고 강의해달라고 난 절대 안 하거든. 그냥 내가 정하겠다 조건이 하고 강의 주제를 보냈어요. 시민 강좌. 뭘로 보냈냐? 학부모 교육이래. 학부모들 듣는데 그 대상자가. 그래서 아이와 죽음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 시 담당 공무원이 선생님 주제가 너무 무섭대. 바꿔주시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시민 홍보를 낼 수 있겠니? 내가 돈이 없지 뭐 자존심은 있잖아요. 까오가 있지 내가.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러면. 나 강의 안 한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 평가라든지 피드백이 어마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너무나 신선했다. 정말 아이와 한번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제 자랑을 했던 건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그만큼 우리 사회는 들어보지 않고 나눠보지 않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죠. 혹시 저는 네 사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되려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고, 그런데 직업에서 이제 죽고자 하는 친구들에서도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좀 다르죠. 반응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원치 않게 나도 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피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좀 반가워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좀 피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얘기가 진행될수록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는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SNS나 이런 어플 같은데 이제 익명 게시판 같은 게 있어서 죽고 싶은 친구들 힘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익명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답글도 이제 달아주고 뭐 이런 게시판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시판에서 이제 사실은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뭐 익명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반갑게 좀 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창기 제가 자살예방센터장을 한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됐는데 10년 됐다 잘 모르겠네. 하여튼 오래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도 죽음 이야기를 안 해요. 마치 자살과 죽음을 분리해버려. 전문가들조차도. 그러니까 죽음의 한 형태인 건데 자살이. 죽음 얘기를 다루질 않아요. 마치 자살을 무슨 한 증상, 정신과적 증상처럼 하면서 다루지 않더라. 왠지 한마디로 터부시한다, 금기시한다. 죽음이란 단어는 우리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단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단어를 내면 안 된다. 죽음 말고 또 없었나요, 예전에? 성이죠. 예. 지금도 좀 말하기가 민망한 네.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잘 보면 성은 어때요? 무너져 내렸죠. 저는 그래요. 터부가 성이 없다.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금기시하면 잘못 무너진다. 너무너무 금기시하면 잘못 무너지면 왜곡된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이 프레임으로 본다면 성을 너무 금기시하다 보니까 건강한 성적 표현이 죽어들고 오히려 잘못 무너진 게 포르노그래피적인 문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온통 우리 시야에는 포르노그래피적이잖아. 아이돌의 춤사위를 봐도 뭐 몇 가지 단어 금지한다고 성기를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전에는 자궁암에 걸린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다고 말을 잘 못했어. 왜? 왠지 자궁이라는 이게 의미하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 걸리는 병, 유방암에서 유방이 나타내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말을 못해. 왜? 그 안에 어떤 여성의 성성을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들어간 이거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무너지니까 어떤 포르노그래피적인 문화가 양산됐듯이 어쩜 죽음도 그러지 않을까. 한번 죽어나가는 자의 고독 중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선생님 한번 그걸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 자의 고독 4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성적인 부분과 성적 금기와 죽음의 금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복잡한 사회 통제 구조로 에워싸인 또 다른 사회적, 생물학적 영역인 성적 관계의 영역에서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 영역에서도 예전에 자명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수많은 문명의 장벽들이 무너졌다. 옛날에는 절대 금기의 영역이었던 행동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성 문제는 이제 어린이들과도 진솔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것이 되었다. 과거에 국가나 교회는 성적인 행위의 비밀성과 그것을 둘러싼 수많은 금기를 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 4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성적 금기의 상당 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한 이완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이 성인들과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침묵의 장벽은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웠다. 성은 기껏해야 아이들이 끼리끼리 얘기하는 비밀의 영역이었고 어른들, 특히 부모들과의 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교사와는 아예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성의 영역을 둘러싼 비밀이 줄어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부모와 교사는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지 않고 혹은 개인적 수치심과 당혹감이라는 높은 장벽과 씨름할 필요 없이 아이들과 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성적인 부분의 성적인 부분에서도 금기시 되었지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성교육이라든지 좀 더 이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쪽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51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5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성을 둘러싼 사회적 억압과 개인적 수준에서의 억압 역시 예전처럼 엄격하거나 엄청나지 않다. 분명 죽어가는 사람, 죽음과 공개적이고도 더욱 느슨해진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처럼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성의 경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 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끄러움이에요. 성을 얘기하지 못했던 건 왠지 부끄러움이 결합돼 있어. 근데 죽음은 그 안에 두려움이 결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좀 얘기해보자. 왜? 잘못 무너진다. 잘못 무너지면 잘못된 성에 대한 문화,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듯이 죽음도 잘못 무너져. 그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저항을. 어쩌면 저는 이런 저항에 또 맞서는 소심한 저항에 대한 저항은 아닌가. 어떤 근기를 조금 때려 부수려고 하는 작은 소심한 반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돌에 맞아서 멈출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금기를 우리가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철우 선생님?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방식들, 저희의 뭐 방식이 뭐 정로는 이게 그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매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방송처럼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이 당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금기를 깨부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또 너무 걱정스러운 건 그냥 소비되듯이 그냥 하나의 가십거리로 지금도 죽음은 우리 코로나 사망자 수 처음에 얼마나 보고됐어요.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우리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가까운 타인, 삶과 죽음, 나의 삶과 죽음,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부터 전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왜 죽음은 금기의 주제가 됐을까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죽음은 금기가 됐을까?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제 저는 보는 게 그 죽음 왜 시시하지라는 책에 보면 왜 금기가 됐을까? 그게 나오는데 한번 오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네. 예. 26페이지에 금기라는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뭐. 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생의 비밀을 찾아내진 못했지요. 그래서인지 죽음은 일종의 실패로 간주됩니다.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죽음이 감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죽음이 갑작스레 닥치든 자연스레 찾아오든 그것을 다루는 건 전문가들 몫입니다. 소방관, 경찰관에서 병원이나 양로원의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상주업체가 장례 전반을 책임지지요. 마지막 작별 인사 때 내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신을 보존하고 관을 고르고 묘지까지 영구차로 이동하는 일 등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죽어가는 자의 고독에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보면 30페이지 맨 밑에부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날은 사정이 다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은 사회생활의 배후로 밀려났고 위생적으로 제거되었다. 역사상 어떤 선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는 악취 없이 신속하게 죽음의 병상에서 무덤으로 너무도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처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만 남는 것 같아. 죽고 나면. 그래서 이 시체는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로, 화장터에서 납골당으로 기가 막히게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잘 처리되죠. 과연 죽음이 뭘까? 왜 죽음을 다 숨겨버리고 잘 처리해 줄까? 죽음만 금기된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가 살아온 삶마저도 사라지는 건 아닌가? 금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문화는 이렇게 금기됐을까? 혹시 이 금기된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죽음의 네. 역사에서는 뭐라고 좀 한번 되어 있는지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금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이제 과학과 어떤 의학이 죽음을 처리하는 어떤 기조의 이제 선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죽음이 더 가까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모의 죽음이라는 부분들 되게 사실은 이 유교 문화권 안에서 많았죠. 그런 의식들, 장례의 절차들, 3년상이라는 뭐 개념들, 죽음을 계속해서 옆에 둬야 됐던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제 현대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들과 좀 단절이 되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수명이 좀 연장이 됐던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죽음을 좀 금기시하는 데 있어서 좀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죽음이 사실은 되게 가까웠죠. 사실 오래 못 살았으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내가 죽음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멀리 떨어져 버려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뭐 과학과 이제 의학의 발달의 결과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굳이 우리는 옆에 두지 않아도 된다. 맞서 싸울 수 있다. 죽음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돼버리지 않았을까? 죽음은 나쁜 것, 없애야 되는 것, 극복해야 될 것이 되면서 이제 금기로서 좀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질병이 돼버렸죠. 넘어서야 될. 그때까지는 숨겨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죽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어떻게 봤는지 책 얘기 좀 해달라겠는데, 제가 제일 묻고 싶네요. 죽음의 역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참 이 책은 일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의 소제목들만 쭉 읽어줘 볼게요. 죽음의 역사가 고대에는 어떻게 되냐? 길들여진 죽음. 길들여졌다. 근데 이걸 저는 우리가 죽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고, 언제든지 죽음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같이 보내드리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고 나도 죽을 때를 알아요. 기사문학을 예를 들기도 하고 이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 돌아갈 때를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 알아? 곡기를 끊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혼자 죽어? 아니죠.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온 자리에서 함께. 그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중세가 되면서 12세기 이후에는 길들여진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된다는 건 뭐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길들여진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된다. 그 죽음의 역사에서는 전 처음에는 길들여진 죽음, 두 번째 단계가 12세기 이후에 자신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타인의 죽음으로 이거를 좀 잘 설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두 강연에서 바로 길들여진 죽음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파트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의 두 가지 태도를 조명해 보았다. 오래되고 보편적인 첫 번째 태도는 종의 집단적 운명에 있어서의 익숙한 체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길들여진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어느 한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죽고 그 운명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같이 보내드리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세기에 나타난 두 번째 태도는 근대적인 시간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고유한 실존에 대한 인식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죽음이 어떻게 바뀌냐? 타인의 죽음입니다. 이제 나의 죽음. 나의 어떤 내러티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그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어 특히 이거는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나의 삶, 나의 죽음이 존중해 냈다면 세 번째 단계인 타인의 죽음 단계입니다. 18세기부터 서구 사회의 인간은 죽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인간은 죽음을 찬양하고 극화시키면서 그것에 감동을 얻고 그것을 독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미 이전과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낭만적이고 수사학적인 죽음은 우선 타인의 죽음이 되었다. 타인에 대한 회한과 추억의 상념이 19세기와 20세기의 묘와 묘지에 대한 새로운 숭배를 불러일으켰다. 이제는 나의 죽음, 나의 고유한 실존에 대한 인식, 내가 살아간 삶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에서 분리가 되는 거지. 예전에는 우리 속에서 죽었다. 그런 삶에서 분리돼서 이제 나의 죽음이 되고 이것이 이제는 또 죽음을 너무 미화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이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건 타인의 죽음이야. 나는 이제는 조금 더 어쩌면 나의 삶만 생각하고 싶지, 나의 화려한 삶만 생각하지 죽음은 도저히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죽음만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죽음이 금지된다. 이제는 타인의 관계, 나와 관계돼서 그런 것이 이제는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 책을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길들여진 죽음, 곧 우리의 죽음, 공동체가 공동으로 죽음을 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던 것이 자기의 죽음, 자신의 죽음, 조금 더 나의 고유한 존재로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나를 좀 더 화려한 기념할 수 있는 나의 죽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이 이제는 나는 죽음과 좀 멀어지면서 타인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외에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 근대로 넘어오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죽음을 금지해버리는 거죠. 나와 연관된 거는. 이렇게 갔다고 RS는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한 책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거 어렵네요. 정리가 잘 되는지. 다 이해 못하신 분들은 책으로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든지 한번 얘기해 보신다면 혹시 뭐 이 금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려고 했던 이런 사례나 개인적 경험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지금 죽음 이외의 다른 주제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죽음에 관한 것만 죽음에 하죠. 관해서. 예. 성에 대해 얘기하고 성에서 지금 연결된 건 줄 알고. 죽음을 넘어온 지가 언젠데. 예. 알겠어요.
저는 이런 사례가 생각나요. 어떤 아이가 중1 아이였어요. 근데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누구누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장례식장이나 어떤 뭐 조문에 관한 거 이런 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엄마한테 나 가고 싶다 했더니 가지 말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보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니냐 그 아이 생각나서. 그리고 또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한테도 별로 영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이 죽음이 아이가 죽음이라는 공간, 죽음이 벌어진 그 공간, 장례식장에 간다면 겪게 될 좀 엄마로서 좀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재발해 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특별히 얘기 나누고 싶은 사례 같은 건 없나요? 문득 생각나는 사례는 뭐 애도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기회를 충분히 이제 갖지 못하는 경우 금기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왜요? 무슨 얘기야 그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을 자리와 슬퍼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빼앗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던 아이였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죽음의 어떤 친구의 죽음이었는데 그 친구의 죽음에 어찌됐건 어느 정도의 그 관련성이 좀 있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거를 좀 치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아이였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아이가 받을 어떤 그 괴로움과 죽음을 직면했을 때 느껴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하셔서 이제 못 가게 했었던 그런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금기할 때 특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아이들에게 좀 시시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요. 죽어가는 자의 고독 이제 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 있고요. 오늘날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기 꺼려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에 대한 억압의 징후로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모호한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들이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할 단순한 사실들을 감추려고 한다. 그리고 또 추가로 죽음 왜 시시하지 31페이지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소제목은 숨쉬듯 자연스레 죽기이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세기를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거의 온 동네 혹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곧 운명할 이의 방에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장례식 전까지 고인 곁에서 밤샘을 하곤 했지요. 침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러분 또한 거기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중요한 순간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놓는다는 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사람살이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이니 유난을 떨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아이들을 보호한다며 멀리 떼어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요? 아주 특수한 질병에 걸린 게 아닌 이상 죽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아이가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사례와 더불어서 이 금기하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금기시 한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세 권에서도 다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를 보면 죽음의 역사 30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18세기까지 죽어가는 사람의 침실에 대한 묘사에서 아이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환자에 대한 간호를 생각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우선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하지 않는가. 예, 금기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기들도 보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보호하는 건지. 그렇지만 아까 이철호 선생님 말씀했듯이 어쩌면은 죽은 자와의 떠나보내는 것, 이것 또한 이것도 권리인데 슬퍼할 권리, 슬퍼할 시간, 슬퍼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하기도, 감정적으로 격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금지하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책에서 살펴봤는데 이게 계속 더 강화될까요? 금기가? 한번 부모 세대도 이제 아이들 얘기가 금기로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점점적으로 됐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센터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그때에도 죽음에 대한 어떤 금기들이 학습 좀 됐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도 그거를 이제 물려받게 되고, 근데 이런 시기라면 점차 강화되거나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